자, 우리 이제 고대 통일 신라 역사까지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와 관련된 제도사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대 이제 제도사가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의 제도, 그리고 이제 지방 제도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요 제도가 이제 어떤 맥락에서 형성이 되냐면, 여러분 가라는 존재 보셨죠? 가. 대가 혹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하는 가 보셨죠? 가가 부적정 계층이지 않습니까? 고대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 가들이 중앙의 귀족화돼 가거든요. 중앙 귀족화돼 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고대 이제 중앙제도와 지방제도가 이제 정비가 되는 거예요. 이 가는 원래는 있죠. 아직 중앙집권화되기 이전에는 각 지역에서 독자적인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 자치를 하면서 독자적인 어떻게 보면 조그만 나라의 이제 국왕 역할을 갖다 하고 있던 존재들이요. 이 애들을 갖다 이제 중앙으로 끌어올리려면 있죠. 얘들한테 여러 가지 중앙에 왔을 때 혜택, 인센티브를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들에게 뭔가 얘들을 갖다 중앙 세력화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제 중앙에 나눠주는 거, 중앙에서 여러 가지 특혜들을 갖다 나눠주는 거예요. 뭐 귀족회의 멤버십을 갖다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주면서 그 과정에서 중앙제도가 이제 정비가 되는 거고요. 동시에 이제 이 가들이 원래 지방을 갖다 다스리다 중앙으로 올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가들이 원래 다스리던 지방이 있죠. 지역이 이제 국가의 지방행정구역화 되는 거예요. 지방행정구역화. 그 과정에서 이제 지방제도가 정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중앙제도, 고대 중앙제도와 지방제도 전부 다 가가 중앙으로 올라오면서 귀족화되면서 요런 제도들이 이제 구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먼저 이제 이 가들이 중앙으로 올라오면 너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준다면서 이제 꼬셨던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너네 중앙으로 올라와서 귀족이 되면은 귀족회의 멤버십이란 걸 줄게 하면서 꼬셨던 거예요. 귀족회의라는 게 국가의 중대 정책들을 갖다 결정하고 동시에 이제 왕을 견제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회의거든요. 이 회의에 멤버십을 갖다 너네 줄게 하면서 이제 지방 세력들을 갖다가 가들을 갖다 꼬셨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각각의 귀족회의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 귀족회의 이름이 제가해. 그리고 이제 백제는 그 귀족회의 이름이 정삼. 그리고 신라는 그 귀족회의 이름이 화백회의.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통일신라도 똑같아요. 화백회예요. 근데 통일신라에서 제가 화살표에서 집사부가 나와 있죠. 요 집사부는 귀족회의 아니에요. 근데 이제 통일신라 때부터는 이 귀족회의와 집사부, 왕의 왕명을 갖다가 집행하는 집사부가 라이벌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치구도로 잡아준 뿐입니다. 얘는 귀족회의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귀족회의의 수장들이 또 중요하니까 수장들 이름도 여러분 같이 정리를 해 주십시오. 고구려의 제가해의 수장은 초기에는 대대로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영계소문이 집권하고 나서 대대로의 힘이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망리지라는 이름을 갖다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에서는 주로 이제 상자평, 육자평 중 최고 자평이 정삼의 수장, 귀족회의 수장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 화백회의 수장은 상대등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번 봤죠. 그 다음에 통일신라가도 얘가 이제 화백회의 수장, 얘는 이제 중시, 14부의 수장에서 요 둘이 이제 라이벌 구도를 구성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갖다 했습니다. 자, 3부 이제 귀족회의와 관련된 사료고요. 스스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 지방제도부터 보도록 하죠. 지방제도. 귀족들을 갖다가 원래는 이 지방을 귀족들이 독자적으로 다스렸어요. 근데 얘들한테 이제 야, 중앙의 귀족회의 멤버십 줄게. 너네 중앙으로 올라와 하면서 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중앙 귀족화돼서 중앙으로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 행정구역화 되는 거예요. 지방 행정구역. 우리나라의 지금 경기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뭐 경상도 혹은 전라도 이런 이런 지역들처럼 이제 그 지역이 고려에는 5개, 고구려에는 5개가 있었던 거예요. 5부. 그리고 이제 우리 앞으로는 지방행정구역 공부할 때 지방행정구역의 핵심은 있죠. 꽃은 도단이에요. 도단위. 각 나라에서 각 시대 때 있죠. 도 단위가 몇 개가 있었고, 그리고 이 도 단위를 갖다 뭐라고 불렀냐. 가장 핵심적인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 도가 중요하다 보니까 도에 도지사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명칭을 무조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도 단위의 구성과 그 다음에 도 단위에 있죠. 도의 도지사의 명칭. 이게 가장 지방행정과 관련된 핵심 지식이라는 거. 고구려의 도단위가 5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5부를 다스리는 있죠. 도지사가 욕살이에요. 욕살. 가장 이제 욕 잘하는 사람을 갖다 도지사를 갖다 지켰나 봐요.
그다음에 이제 백제에서는 도단위가 있죠. 5방이에요. 5방. 그다음에 이제 이 5방의 도지사가 방령이에요. 방령. 그다음에 신라에서는 5주, 도단위가 5주. 그리고 이제 이 5주를 다스렸던 지방관이 이제 군주.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중앙5부는 뭐냐면은 이거는 있죠. 삼국시대만 있는 특이한 제도예요. 역시 지방에 있던 지방 세력들을 갖다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중앙 세력으로 귀속시키는, 중앙 귀족하는 과정에서 애들에게 지방 그 대가들이 있죠. 가들에게 나눠줬던 특혜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야, 너네 지방에 지금 지방에 있는데 너네 중앙으로 올라오면은 너네한테 중앙에 마을을 갖다 하나 줄게. 마을을 하나 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5부에 있던 지방 세력들을 갖다 불러 올려가지고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5개의 마을을 갖다 나눠준 거예요. 그 다음에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요 5방에 있던 지방 세력들을 불러 올려가지고 있죠. 중앙에 이제 5개를 갖다 나눠준 거예요. 신라도 마찬가지. 근데 신라는 좀 특이하게 이제 6부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기록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앙의 부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뭐 강동구, 강서구, 강남구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울시 내 수도 내에 여러 가지 행정구역, 세부적인 행정구역을 갖다 묻는 시험 문제는 고려에도 안 나오고 조선에도 안 나오고 통일신라에도 안 나와요. 지금 통일신라 보니까 중앙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시험 문제 다루고 있어요? 안 다루고 있어요? 안 다루고 있어요. 원래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앙 귀족화되는 그 지방 세력들이 중앙으로 올라와서 귀족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과도기적인 있죠. 기구가 잠시 등장했던 겁니다. 삼국시대만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요 두 개를 갖다 묶어가지고 결국 얘들이 중앙으로 모이면서 이런 부서를 만들어주니까 묶어서 이렇게 암기하세요. 5부. 고구려는 5구 5부, 중앙 5부, 지방 5부. 그 다음에 이제 백제는 있죠. 중앙 5부, 지방 5방, 5부 5방.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있지 않습니까? 중앙 6부, 지방 5주, 6부 5주. 이렇게 이제 암기를 갖다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요 밑에 애들은 시단인데 시장급들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요 중에서 철여근지 있지 않습니까? 철여근지가 이름이 좀 특이해서 얘는 고구려에 있지 않습니까? 시장, 성을 다스리는, 도스리를 다스리는 시장으로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대충 봐주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통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의 행정구역은 역사적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지방행정구역으로 갔다가 신라의 영토가 넓어지다 보니까 있죠. 5주가 아니라 이제 영토가 넓어지다 보니까 9주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신라, 나름대로 큰 신라를 갖다 경주에서 전부 다 이제 관할하기 어려우니까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오소경이라는 중간에 이제 주요 도시를 갖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소경. 신문왕 때 이제 요 구조 소경이 완성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또 추가로 하나 정리해 두셔야 되는 게 요 지방간, 신라가 이제 통일 전과 통일 후에 지방에 있죠. 도지사의 명칭이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통일 전에는 군주란 명칭을 썼어요. 군주. 근데 통일 이후에는 있죠. 총감, 통일 직후에 총감. 그 다음에 도독이란 명칭으로 신라하대 때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요 도지사 명칭의 변화는 정확하게 암기를 해 주십시오. 요 도지사 명칭은 일단은 도지사는 무조건 중요하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이 도지사 명칭 변해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지사의 고난도, 지방 간의 고난도 같이 변해가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삼국통일 이전에 있지 않습니까? 지방 간인 군주는 군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왜? 맨날 전쟁을 하니까, 수시로 전쟁을 하니까 왕한테 허락받아가면서 군사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시로 병력을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통일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왕가 진골 귀족 세력들이 이제 경쟁하는 과정에서, 경쟁하는 시기에 여러분이 왕이라면 있지 않습니까? 지방관들한테 군사권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줘야 되겠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 이후에는 이런 총관이라든지 도독들한테 군사권을 갖다 안 줘요. 그러니까 얘는 군사권을 갖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군사권이 빼앗기면서 이 지방 간의 명칭이 변해가는 거예요. 군주라는 군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에서 이제 군사권이 없는 애 있죠. 행정권만 가지고 있는 지방 간의 명칭으로 이제 명칭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 이전에는 군주, 통일 이후에는 총관, 그리고 이제 신라하대 때 가면 도독으로 명칭이 바뀌어간다. 이렇게 이름을 갖다 정리해 주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중앙관서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관서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이제 행정안전부, 그리고 국방부, 뭐 재정안전부, 뭐 이런 것들이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고구려권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백제는 고유왕 때 육자평제, 요게 이제 초기 중앙관서라고 보시면 돼요. 귀족들 6명이 모여가지고 국가의 업무를 갖다 6개로 대충 나눠서 이제 봤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왕 때 가면 이 중앙관서가 그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정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부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신라는 있지 않습니까? 삼국시대 때 법흥왕 때 병부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신문왕 때 14부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지금 특수행정구역 있죠. 특수행정구역 하니까 뭐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안 멋있어요. 특수행정구역은 뭐냐면 있죠. 제대로 중앙집권화가 안 돼가지고 뭔가 이제 임시방편으로 만든 요런 행정구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고구려 삼경인데 시험에 팁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있지 않습니까? 22담론은 시험에 나와요. 무령왕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있죠. 삼소경인데 이건 시대마다 좀 변해가요. 통일 이후에는 5소경으로 정착하는데 통일 이전에는 뭐 3소경, 4소경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이후에는 5소경으로 정착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5소경이 지금으로 치면 광역시나 특별시급이에요. 광역시나 특별시. 특별히 이제 좀 중요한 지방의 중심 도시들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광역시나 특별시의 지방관들이 거의 도지사급이에요. 그래서 얘도 지방관 명칭을 갖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신이라고 불립니다. 사신. 우리가 뭐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렇게 하죠. 그거랑은 다른 사신이요. 지방관 명칭 자체가 사신입니다. 사신. 군주라든지 뭐 총관, 도독을 사신이랑 바꿔가지고 충분히 오답을 갖다 구성할 수가 있죠. 자, 오소경 정리해놨어요. 사신을 파견했다. 지방관 명칭이고요. 그 다음에 오소경을 갖다 굳이 지금 단계에서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한번 쓱 보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삼국의 중앙관서, 중앙에 이제 관서들. 뭐 지금 되게 중요하진 않는데 백제 때 만들어진 육자평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요거 여러분 별표해 주세요. 3번. 나머지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이제 고유왕 때 육자평제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6명의 귀족이 중앙의 업무를 갖다 6개 파트로 나누어서 보았다. 이 정도까지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고난도 문제로 빠지게 되면 내법자평을 갖다 틀어가지고 시험 문제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잘 틀려줘요. 지금 내법이 나오니까 법자가 나오니까 학생이 이 내법자평의 업무를 갖다 뭘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냐면 형률, 법률을 담당하는 조정자평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딱 헷갈리기가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답 선지로 내법자평은 형률과 법률을 담당하였다. 이렇게 구성해서 시험 문제 자주 냅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나머지는 구경하시고 있죠. 내법자평 잘 정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백제 22부는 굳이 지금 볼 필요 없어요. 나중에 심화 때 배우는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잘.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14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흥왕 때 병부를 시작으로 해서 있죠. 신문왕 때 14부가 완성이 된다. 중간에 우리가 챙겨야 될 게 있다면 진덕여왕 때 있지 않습니까? 집사부, 왕명을 출납하는 기구. 원래는 이제 품주라는 기구였거든요. 요게 이제 진덕여왕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집사부와 창부로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창부가 중요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진덕여왕 때 집사부가 등장하였다. 집사부가 뭐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기본 단계에서는. 자, 다음에 이제 무열왕 때 있죠. 관리들을 감찰하는 사정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인 문무왕 때 이 사정부에서 외사정, 지방관을 감시하는 있죠. 관리들이 파견되었다 하는 거 배우셨고요. 요게 이제 신라의 지방 통제 방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죠. 요거 플러스 하나 더 있는데 플러스 하나 더한 제도가 뭐냐면은 상수리 제도라는 있지 않습니까? 인질 제도예요. 지방 세력들의 자식들을 갖다 인질로 잡는 거예요. 인질로 잡아가지고 이 자식들을 중앙에 모아놓고 신라에 충성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빠 죽고 나면은 되돌려보내서 그 지역을 갖다 통치하도록 하는 제도. 그게 이제 상수리 제도라는 제도입니다. 무열왕 때. 무열왕 때란다. 이건 시기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문무왕, 신무왕 때 뭐 만들어졌다 이건 외우지 마세요. 이건 심화 과정에서도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신문왕 때 있죠. 별로 안 중요한 잡단 두 개의 부서가 만들어지면서 14부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 14부를 갖다 13부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둘 다 맞는 거예요. 13부, 14부 둘 다 맞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우방부, 좌우 이방부를 갖다 하나의 부서로 보는 사람이 있고 두 개의 부서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있죠. 14부인지 13부인지 표현이 달라지는 것 뿐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뭐 신라의 특수성 이런 거는 심화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사부의 역사 정리해 놓은 거 여기서 중요한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진흥왕 때 있죠. 원래 품주라는 기구로 왕명을 갖다 집행하는 기구가 설치되었고 요게 이제 진덕유왕 때 집사부로 이름을 갖다 얻게 된다. 그리고 이제 무열왕과 신문왕, 왕권을 강화했던 요 왕들에 걸쳐서 있죠. 집사부의 힘이 이제 강화됐다. 요렇게 이제 정리를 갖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국 중앙건서 다 봤고요. 다음에 이제 삼국의 관등제와 관복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등제 관복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잡아야 되는 거는 관등제 관복제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다? 어디에? 율령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있죠. 요거 먼저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관등제 관복제가 언제 반포되었니? 언제 시행되었니? 물어보면 각 나라에 있죠. 율령을 갖다 시행했던 왕들을 갖다 이제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있죠. 삼국에 이제 관등제와 관복제와 관련된 정보들이 이제 어떤 게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구려 볼 건데 고구려 관등제는 10여 관등제예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해놨냐면 사료가 여러 개 있는데 관등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10여 관등 하면서 대충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 10여 관등을 갖다 전부 다 암기하는 것은 바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10여 관등 중에서 어떤 용어들이 자주 나오나 그 정도만 여러분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외울 필요 없어요. 형계라든지 사자 계열들이 고구려 관등에는 자주 나온다. 그리고 하위 관등에 보면 조이, 선인 이런 글자들이 등장한다. 요 정도만 잡아두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관복제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몰라도 돼요. 다음에 이제 백제와 신라의 관등제, 관복제 보겠습니다. 신라가 백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관복제, 관등제가 이제 정비되기 때문에 백제와 신라를 갖다 연결해서 비교하면서 정리를 갖다 해주셔야 돼요. 백제는 16관등제입니다. 율령에 반포되었던 고요왕 때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16관등을 보시면 있죠. 상위관등에는 솔계, 그 다음에 중위관등에서는 덕 계열의 관등이 많습니다. 요게 비해서 신라는 있지 않습니까? 17관등이요. 17관등. 신라의 관등제, 관복제가 백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신라는 백제에게 조금 열등감을 갖다 느꼈나 봐요. 야, 그래서 백제보다 좀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제가 16관등이다 보니까 야, 우리는 백제 관등제보다 더 잘 만들어야 돼. 더 이렇게 단계가 많아야 돼. 해서 17관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관등으로 만들어진 이 신라의 관등제에 보면 상위 관등에는 찬자가 많이 들어가요. 찬계열. 그 다음에 이제 중위 관등에 보면 남아 계열이 또 등장하고요. 이런 자주 등장하는 계열들, 용어들만 여러분 잡아서 구별할 줄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관복제 들어가겠습니다. 백제는 있죠. 삼색관복제요. 자비청, 자비청. 근데 신라는 백제 영향을 받아요. 근데 백제보다는 좀 더 우리가 섬세하고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라 애들은. 그래서 신라 애들은 자비청에다 하나를 갖다 더 하게 되는 거예요. 황색을 갖다 더 하게 됩니다. 자비청, 황, 사색관복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신라 애들이 되게 개념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깡촌이었나 봐요. 지금 이게 제일 높은 관등, 그 다음 제일 말달 관등이거든요. 근데 제일 말단 신규 공무원들한테, 신규 관리들한테 있죠. 황색 옷을 갖다 입히고 있어요. 황색은 있지 않습니까? 동양에서 중앙을 상징하고 흙을 상징하고 있죠. 사람으로 치자면 황제를 갖다 상징하는 색이에요. 근데 그 황제를 상징하는 그 중요한 색을 갖다 말달 관등들한테 입혔던 거예요. 신라가 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개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암기해줘야 됩니다. 자비청왕 신라의 관복제이다. 그 다음에 자비청 백제. 자비청에서 연결해서 가면 크게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나중에 고구려 관복제가 나오는데 그게 자단비녹이에요. 자단비녹이에요. 요거랑 구별해가지고 오답선지 나오니까 잘 구별해 주십시오. 신라 애들은 개념이 없어서 황자를 갖다 제일 끝으로 뺐다. 요것만 기억을 하셔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등표예요. 글자가 조그맣게 나왔으니까 교재를 갖다 보시면요.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다 외우면 바보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거 다 외운 학생 봤는데 그 학생 제가 봤을 때 3년째인가 4년째까지 합격을 못했어요. 그 이후에도 아마 합격을 못했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 요령을 모르는 거예요, 요령을. 아니,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데 뭐를 외워야 되고 내가 어디에 투자를 갖다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막 외우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하면서부터 조금 힘들겠는데 했는데 결국 이제 저보다 먼저 시작하는데 합격을 못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감을 잡아야 되는 거는 이 관등제들이 시험에서 제시가 됐을 때 여러분은 이게 고구려, 백제, 신라의 관등제다. 요 정도 일단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죠. 최고 관등들은 여러분이 암기를 해 주십시오. 고구려의 최고 관등은 망리지 대대로. 그 다음에 백제의 최고 관등은 좌평이에요. 이 좌평 중의 대장이 이제 상대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최고 관등은 이벌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관등제 다시 보시면 있죠. 형자라든지 사자 계열이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고구려의 관등제. 그 다음에 이제 백제는 상위 관등에는 솔솔솔, 그리고 중위 관등에 덕덕덕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보고 이거 백제 거. 그 다음에 신라는 상위 관등에 찬찬찬,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중간쯤 보면 남아라는 단어들이 막 등장하는 거 볼 거예요. 요 정도 보면서 이거 신라 관등제구나 이렇게 구별할 줄 아시면 돼요. 나중에 신라 관등제는 우리 골품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백제와 고구려 관등제는 딱 요만큼 아시면 됩니다. 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국에 있죠. 제도사와 관련된, 고대 제도사와 관련된 공부를 갖다 마쳤습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삼국시대의 정치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백제에는 16관등제가 있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신라는 몇 관등제? 17. 고구려는 10여 관등. 고구려에는 지방을 5부로 나누었다. 자, 지방과 주방의 행정구역 우리 암기할 때 중앙지방 세트로 같이 암기하라고 했어요. 고구려는 5부 5부였어요. 백제는 5부 5방, 신라는 6부 5주였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묻는 건 뭐예요? 지방 5부죠. 그러니까. 맞아요? 틀려요? 일단은 세트로 같이 암기를 하고 답을 할 때는 거기서 이제 부분만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라에는 상대 등을 의장으로 하는 만장일치의 합의체인 화백회의가 있다. 우리가 화백회의를 갖다 어디 가면 좀 더 섬세하게 다루게 되냐면 사회사 가면 신라의 3대 사회제도 해가지고 골화해서 골품제, 화랑도, 화백제도로 갖다 다루게 될 거거든요. 그 파트에 들어가면 화백제에 대해 특징을 잡게 되는데 화백제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귀족, 다른 나라의 귀족회랑은 다른 있지 않습니까? 만장일치제라는 특이한 의사 합의제도로 갖다 쓰는 거예요. 요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사회사 가면 정확하게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지방은 5방으로 나뉘었다. 백제는 5부 5방이죠. 그러니까.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중앙은 5부, 지방은 5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중앙제도를 물어봤어요? 지방제도를 물어봤어요? 지방제도를 둘 다 물어봤죠. 지방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제도는 삼국시대 잠시 등장했다 있지 않습니까? 귀족들을 갖다 중앙으로 불러올리기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갖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통일신라만 가면 중앙의 행정구역은 역사적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고려도 안 다루고 조선도 안 다루고 그러니까 삼국시대만 살짝 등장하는 역사적 의미가 좀 약한 애 있죠. 예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방을 중심으로 문제를 갖다 구성을 했던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삼국시대 정치 발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는 이제 기본 역사랑 있지 않습니까? 제도사를 갖다 이제 결합한 문제입니다. 고구려 소수리망은 율령반포, 불교공인 등을 통해 지방의 부족 세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였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율령반포, 불교성이 전부 중앙집권화를 위한 거고 중앙집권화는 지방 세력을 갖다 통제하기 위한 제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 다음에 신라의 지중왕, 집업진이죠. 집업진 중 진은 있죠. 국호를 신라, 왕의 칭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맞아요? 틀려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맞아요? 틀려요? 지중왕의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에요? 신라가 좀 깡촌이라 가지고 있죠. 법후왕이 전성기 준비하기 이전에 나라꿀로 만들어주는 왕이라고 했죠. 그래서 왕이라는 칭호, 그 다음에 신라라는 정식의 나라 이름을 갖다 쓴다고 했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제 무령왕 대외 진출이 쉬운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지방을 전반부부터 오죠. 문장 너무 기네. 백제 무령왕은 대외 진출이 쉬운 사비로 도읍을 옮겼다. 맞아요? 틀려요? 이게 누구 왕입니까?
백지의 중흥을 꿈꾸었던 성왕 얘기하는 거죠. 틀렸어요. 바로 요게 정답이네요. 후반부 볼게요. 지방의 22담로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어떻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에는 긴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오답이면 있죠. 둘 다 안 틀려요. 절대. 그러니까 왜? 둘 다 틀리면 너무 답찾기 쉬운 거예요. 이게 그럼 정답일 때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니까 항공 같은 경우는 앞줄이 맞으면 뒷줄도 맞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공무원은 앞줄 뒷줄을 갖다 성격을 꼬아가지고 학생들을 갖다 혼란스럽게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두 개를 갖다 끊어가지고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다음에 이제 백제 송왕은 중앙관청은 22부로 확대 정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도를 5부, 지방을 5방으로 정비하여 있다. 요거 전부 이제 그 백제 성왕의 업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을 빼고는 이제 전부 맞는 내용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고대 제도사까지 다 살펴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부분은 남북국 시대 이제 북국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북국. 고구려가 망하지 않습니까? 이 고구려를 갖다 계승하는 발해라는 국가가 이제 북쪽에 이제 또 새롭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요 발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개의 주제를 다룰 거예요.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의 역사를 갖다 배울 때 그 나라가 어떻게 건국되고 어떻게 전성기를 누리고 어떻게 망해가나 이런 기본 역사 배우죠.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주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좀 특이한 건데 발해의 정체성이라는 주제예요. 29페이지 보면 발해의 정체성에서 나와 있어요. 자, 이 발해의 정체성은 뭐냐면 발해는 이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발해가 민족 구성이 좀 특이하게 돼 있어가지고 지배층은 고구려 계층, 소수의 지배층, 소수의 고구려인, 그 다음에 피지배층은 다수의 말갈족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는 소수의 지배층인 고구려인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 민족의 역사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중국 애들은 다수의 피지배 계층인 말갈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중국의 지방정권의 역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발해의 정체성이 조금 애매모호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역사를 계승한 측면도 있고 중국 역사를 계승한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해의 정체성을 다루는 좀 특수한 주제가 다뤄지고 별도로 하나 더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먼저 있죠. 발해의 성장과 쇠퇴라는 주제로 있죠. 발해 기본 역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역사하면 이제 왕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공부를 하는 거죠. 발해 이제 원래 14명의 왕이 있는데 이 14명의 왕 다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왕은 5명의 왕들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별로 없죠. 발해 역사가 다른 나라 역사들에 비해서 좀 짧습니다. 먼저 이제 5명의 이제 캐릭터 제가 한번 잡아드릴게요. 5명. 자. 첫 번째 이제 고왕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고왕의 캐릭터는 뭐냐면 고왕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조영이에요. 발해를 건국했던 대조영. 발해를 건국한 왕이다 보니까 이 왕들 중에 가장 오래된 왕이겠죠. 그래서 고왕이에요. 옛고, 오래될 고에서 고왕. 그 다음에 고왕의 아들 무왕 때부터는 있죠. 중국 당나라와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싸움쟁이 무왕이라는 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왕 때 당과 열심히 싸우는데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결판이 안 나요. 그러니까 당도 지치고 발해도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무왕의 아들인 문무왕 때 가면 이제 서로 화해를 하는 거예요. 화해를 하면서 당나라의 문화들을 갖다 선진문물들을 갖다 발해가 받아들이면서 발해 문물 정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왕입니다. 문왕. 다음에 이제 문왕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자, 발해 왕족 왕위 계승권이 한번 바뀌게 돼요. 초기에 무문성, 그러니까 선왕 이전까지는 있지 않습니까? 대조영 직계 후손들이 왕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선왕부터는 있죠. 대조영의 그 동생인 대야발개가 왕위를 갖다 차지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대야발개가 대대적인 개혁을 갖다 한번 추진하게 돼요. 제도적 개혁. 근데 그 제도적 개혁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으면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배울 필요가 없어요.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해가 전성기를 갖다 맞이합니다. 그래서 발해가 있지 않습니까? 태양처럼 빛나는 선, 태양처럼 빛나는 전성기를 갖다 맞이하게 되는 선왕이에요. 선왕. 마지막 애왕. 뭔가 좀 슬프지 않아요? 슬플 애자. 발해를 말아먹은 왕. 슬플 애자. 그러니까 요 5명 캐릭터. 이 중에서도 이제 특히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나와 있는 문선이 핵심이에요. 고왕과 애왕은 캐릭터가 너무 뚜렷하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말아먹었다. 얘는 궁극했다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3명을 갖다 비교하는 형태로 문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문선을 갖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별도로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미 배웠죠. 그러니까 태, 고, 소, 지, 진, 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삼국시대 6마리. 그리고 요 마지막 무가 그러니까 문,
신 하면서 확장이 됐지 않습니까? 무문신 다음에 신문왕의 아들이 성도왕이라고 했죠. 그 성도왕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고왕, 무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왕 다음에 있죠. 다시 여기서 연결해서 문, 신, 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짝대기 하나만 싹 그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문신, 무문선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역사적 순서대로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순서 잡았고 있죠. 캐릭터만 이제 캐릭터도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만 이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제 고왕 대조용, 발해를 건국한 왕. 고구려 유민이 말갈족과 함께 당나라를 탈출하였다. 뭔 말이냐면 당나라가 고구려 일대를 갖다 장악을 하면서 고구려에 살고 있던 고구려인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말갈인들을 전부 당나라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당나라에 살던 이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나라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나는 당나라가 싫어요 하면서 애들이 탈출합니다. 원래는 애들이 이제 계획이 뭐였냐면 고구려인들은 고구려인들대로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말갈족들은 말갈족들대로 이제 탈출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이제 둘이 힘을 합해서 이제 탈출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탈출하는 과정에서 당나라가 추격군을 보내거든요. 그럼 당군과 전투가 일어나게 돼요. 그 전투 과정에서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들이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힘을 합해서 당나라를 갖다 막아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결국에는 한 나라를 갖다 세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나라를. 동모산 일대에서 친이란 나라를 갖다 건국해요. 자, 발해가 처음 건국됐을 때는 나라 이름이 발해였다, 아니면 발해가 아니었다? 발해가 아니었다. 진이라는 이름을 기억해도 좋은데 결국에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발해라는 이름이 아니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발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는가? 발해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당나라한테 결국 인정받게 돼요. 대조용 때. 그러면 이제 발해 당나라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발해 대조용 보고 대조용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야, 발해 군왕아 하면서 대조용으로 갖다 부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발해라는 이름을 갖다가 대조용 때 처음으로 얻게 됩니다. 자, 이게 대조용과 관련된 내용 다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대 시험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문, 선 중에 있지 않습니까? 무 들어가겠습니다. 싸울 무자, 싸움 딥다 잘하고 많이 했다고 했어요. 요 무왕 때 당가의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유는 뭐였냐면 북방의 발해가 너무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나라 부담스럽겠죠. 그래 당은 이제 발해를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갖다 제어하는 있죠. 외교전술을 갖다 펼치려고 합니다. 원래 당나라 밑에 있던 흑수말갈이라는 얼굴이 시커멓던 말갈족이 있었거든요. 그 말갈족을 원래는 발해 밑에 발해 말을 갖다 잘 듣던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애들을 갖다가 당애들이 꼬시가지고 있죠. 흑수말갈과 손을 잡고 그 발해를 갖다 견제하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근데 이 움직임을 갖다 무왕이 캐치를 한 거예요. 야, 우리 밑에 있던 우리 똘마니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있죠. 당나라랑 사신을 주고받는 걸 갖다 무왕이 발견했던 거예요. 화가 난 무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흑수말가를 갖다 응징하기 위해서 병력으로 갖다가 보내는 겁니다. 자기 외삼촌과 동생이 있죠. 대문애를 갖다가 흑수말가를 갖다 공격하기 위해서 보냈던 겁니다. 근데 얘들을 갖다 공격하러 가는 과정에서 있죠. 동생과 외삼촌이 배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얘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흑수말가를 점령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흑수말가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당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흑수말가를 갖다 공격하게 되면 발해와 당의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발해가 북방에서 나름대로 잘 나가는 나라이긴 한데 당나라한테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발해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배신자들 둘이서 있지 않습니까? 흑수말가를 갖다 치러 불출병했다가 결국 당나라한테 투항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인이 있지 않습니까? 대무에 무왕이 이제 빡 도는 거예요. 얘가 이제 이성을 상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을 갖다가 선제 공격을 갖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과의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싼둥반도, 당나라의 유명한 외교도시 있다고 했죠. 볼록 튀어나온 부분. 거기에 장문이라는 애 있죠. 자기 측근을 갖다 보내서 이제 선박을 갖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당과의 공격 시작. 그리고 이제 요소를 공격하였다. 자, 이 말은 요소가 우리 땅이다, 당나라 땅이다? 당나라 땅, 발해 땅이 아니라 요소랑 싼둥반도를 갖다 공격하면서 무왕 때 당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근데 이제 이 전쟁을 당이 치러보니까 있죠. 당은 처음에는 발해를 좀 만만하게 봤었어요. 그런데 발해가 의외로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혼자 힘으로 쉽게 점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어떤 전략을 갖다 쓰게 되냐면 외교전술을 갖다 쓰게 되는 거예요. 일명 삼각동맹이라 해가지고
당나라를 중심으로 발해 밑에 있는 신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발해 옆에 있는 흑수말갈, 이 세 개 나라가 이제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발해를 갖다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해도 이제 피곤해집니다. 위, 아래, 옆에 다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발해도 외교를 통해서 이제 대응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자, 발해는 일자동맹이에요. 일자동맹. 북쪽에 돌골, 그 다음에 남쪽에 일본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랑 손을 잡고 요 삼각동맹에 이제 저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발해와 당의 전쟁은 단순하게 발해와 당의 전쟁이 아니라 당대 동북아의 국제전으로 이제 확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결국 누가 이겼을까요? 승자도 패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시간만 끌었던 거예요. 둘 다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들 때 있죠. 문왕 때 화해를 갖다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무왕 대무해라는 인물이 나름대로 진짜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당과 전투를 하는 과정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북만주 일대에서 영토를 갖다 확장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무왕의 업적으로서 있죠. 북만주 장악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근데 이걸 갖다 여러분 구별해야 되는 키워드가 뭐냐면 요동장악 X, 요동장악 X. 제가 왜 요동을 강조했냐면 나중에 북만주보다 요동이 큰 범위거든요. 요동을 갖다가 장악하는 거는 누구냐면 나중에 썬왕이에요. 썬왕, 발해 전성기왕 썬왕. 이게 좀 까다로운 선지에서 오답을 갖다가 무왕과 관련된 오답을 갖다 짜게 되면 북만주를 갖다 요동으로 바꿔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공부를 갖다 제대로 못한 학생들은 틀리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무왕의 아들 문왕 들어가겠습니다. 문왕 때는 이제 드디어 전쟁이 끝난다고 했어요. 그 전쟁이 끝난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바로 얘들이에요. 그러니까 당과 신라의 관계가 개선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있죠. 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조공도. 당과 조공을 맺는 외교를 하는 있지 않습니까? 상설교통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와 있죠. 교역을 하는 상설교통로 등장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야 이제 발해는 당과 신라의 전쟁을 갖다 끝냈구나 하는 걸 갖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끝나면서 당으로부터 선진 문물들을 갖다 받아들이면서 발해가 있죠. 문물 정비를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체제 정비를. 그래서 이제 당나라 있죠.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삼성육부제라는 중앙 관제가 이제 성립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의 영향을 받아서 있죠. 중앙에 주자카메라는 있죠. 국립유학교육기관이 또 설립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야 문왕 때는 싸움 안 하고 평화롭게만 지냈으니까 영토 하나도 확장 못했겠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 문왕 때도 영토를 갖다 일부 또 확장을 갖다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당나라 내부에서 큰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틈을 타가지고 문왕도 세력을 갖다가 영토를 갖다 일부 확장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력 영토를 갖다 확장을 했거든요. 확장을 하다 보니까 수도로 갖다가 이제 옮기는 모습, 그게 이제 또 문왕 때 등장하는 거예요. 문왕 때는 영토 확장보다도 수도 천도가 중요합니다. 수도천도, 수도를 갖다 여러 번 옮기게 됩니다. 여러 번. 한번 보세요. 발해라는 나라가 수도가 5개가 있거든요. 오경이라 해서 수도가 5개가 있어요. 중앙에 있는 중경, 동쪽에 있는 동경, 서쪽에 있는 서경, 남쪽에 있는 남경, 북쪽에 있는 상경 해서 5개의 수도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저 깡촌에 있다가 있지 않습니까? 동모산 일대 공국된 자리에 있다가 처음에 중경으로 옮겨요. 그 다음에 이제 중경에서 상경으로 또 옮기게 돼요. 상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상경에서 또 동경으로 수도를 갖다 한번 옮깁니다. 이 수도 천도들이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문왕 때 있어요. 문왕 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천도는 지금 쉬울까요? 어렵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행정수도로 갖다 이전하자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정치 생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도로 갖다 바꾸지 않습니까? 수도로 바꾸게 되면 그 나라 기득권이 바뀔 확률이 높아요.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철저하게 저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공약이 세종시 행정수도 천도예요.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원래 이제 공약을 갖다 그걸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공약을 걸고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정치인이라면 그냥 얘기는 그렇게 했지만 그냥 없었던 일 하면서 묻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노무현이 좀 순진했던 거예요. 그걸 갖다 끝까지 추진을 하다가 결국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왕따가 돼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는 뭐였지?
우리민주당이 있는 그때 정확하게 이름 모르겠어요. 어쨌든 열린우리당이 있어요. 열린우리당. 그러니까 자기 당 내에서 탄핵을 갖다 받았던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행정수도 이전 같은 애 있죠. 자기 어떤 자기 혼자 고집을 갖다 끝까지 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이제 그 수도 천도라는 게 있죠. 기존의 기득권의 정세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천도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항은 있지 않습니까? 천도를 갖다 몇 번이나 했던 왕. 그러니까 여러분 문항의 캐릭터 잡을 때 있죠. 천도왕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발의 문항의 캐릭터 잡을 때 천도왕. 얘는 치앙이 있지 않습니까? 좀 되게 알록달록해요. 치앙이 일관되다면 천도를 했어도 하나의 천도에서 계속 머물렀을 건데 여러 번 천도로 갔다 했던 거예요. 변덕이 죽을 듯한 천도왕 문항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발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야 천도한 왕 나온다.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천도했냐?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부 천도한 왕은 있죠. 전부 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천도왕 문항, 변덕제기 문항 이렇게 캐릭터를 갖다 잡아주십시오. 자, 다음에 이제 선왕 들어가겠습니다. 선왕 캐릭터는 이미 잡았죠. 그러니까 태양처럼 빛나는 발해 전성기 왕이에요. 무문선은 있죠. 할아버지, 아빠, 손자요.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 인물들. 근데 이제 문왕과 선왕 사이에는 시간 간극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단순한 시간 간극이 아니라 있죠.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왕족 계열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고왕 대조용 이후로 대조용 직계가 왕이 앉아 있었는데 이제 선왕 때부터 해서는 대조용의 동생이 있죠. 대하발 감계열이 왕위를 갖다 계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새로운 계열이 왕위를 갖다 장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체제 개편을 하는 거예요. 진의 왕권을 갖다 강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 체제 개편, 재정비를 갖다 애들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합니다. 실패했으면 아마 역사에 등장 안 했을 겁니다. 이게 성공한 흔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행정구역 개편으로 나온 거예요. 5경, 15부, 62주라는 있죠. 발해 행정구역을 갖다 개편해서 완비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5경, 15부, 62주. 그 다음에 중앙군사제도 있죠. 10이라는 중앙군사제도를 갖다 정비해내는 모습을 갖다 또 보여줍니다. 지방군은 왜 없습니까? 발해는 있지 않습니까? 지방군들을 지방관 있지 않습니까? 지방관들이 지방군들을 갖다 통솔 했어요. 그래 별도의 지방군은 없어요. 그냥 중앙군만 10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체제 개편을 갖다 성공한 선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성기를 갖다 구가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거예요. 영토 면에서 봤을 때는 요동, 요하강 그 동쪽 일대를 갖다 거의 다 장악하는 거예요. 요동확보. 무왕 때 북만주보다 더 넓은 범위예요. 요동확대 확보.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는 있죠. 신라랑 국경을 접할 정도로 또 영토를 갖다 확장하는 겁니다. 영토가 이제 아주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체제도 개편 성공하고 그 다음에 영토도 넓어지고 이렇게 발해가 잘 나가다 보니까 있죠. 누가 발해를 한번 칭찬을 해준다? 당나라가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일본도 발해를 칭찬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일본 애들 우리보다 촌에 있는 애들이 있죠. 우리 칭찬해주면 우리 별로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역사 기록에 안 남겼을 거예요. 근데 당대 최강대국인이 있죠. 당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발해를 갖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해동의 성국이라고, 해동의 아주 성스러운 국가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록물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발해가 전성기였음을 갖다 상징하는 이런 이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 나가던 발해는 좀 되게 웃긴 게 이렇게 잘 나가다가 그냥 순식간에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애왕 때 있지 않습니까? 거란이 세운 요 나라의 침해를 받고 있죠. 순식간에 망해요. 저항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합니다. 이게 발해가 왜 이렇게 빨리 망했나에 대해서 역사가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하는데 설득력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설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산 폭발설, 당대에 있지 않습니까? 백두산 일대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 화산의 어떤 분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발해가 망했다는 설도 있고 이상한 설들 되게 많아요. 근데 설득력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있지 않습니까? 망했다, 애왕 때, 요 나라, 거란족한테 망했다, 요 정도만 기억을 갖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해 계승한 국가들 나오는데 시험에 정말 안 나와요.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발해 선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결국 발해왕들을 갖다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왕, 그리고 시작대 고왕, 끝에 애왕,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무문선이 있죠. 주로 무문선을 중심으로 구별하는 문제가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1번
선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오경 15부 62주의 지방제도가 안배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수도를 동경 용원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옮겼다. 어떻습니까? 자, 이거 어느 수도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도는 무슨 왕이랑 관련돼 있다? 천도는, 발해 천도는 문왕이랑 관련돼 있다. 문왕. 근데 얘는 썬왕이죠.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 문왕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어떻습니까? 자, 요동과 북만주 구별하라고 있어요. 선왕은 요동, 그 다음에 무왕은 북만주. 그 다음에 남쪽으로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다. 맞죠?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요동,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였다. 이렇게 문제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무왕 때는 돌골 일본 등과 외교관계를 맺어 신라를 견제하였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무왕 때 열심히 싸웠죠. 누구랑 싸웠어요? 당, 흑수말갈, 신라 연합군이랑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 싸우는 과정에서 지도 일자동맹, 북쪽의 돌골, 남쪽의 일본이랑 일자동맹을 갖다 맺었다. 자, 문왕 때 신라와 상설교통로 설치, 대립관계를 해소하려고 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문왕 때 신라도 등장한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왕 때 대부분의 거란족을 복속시키고 요소지역으로 진출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틀린 키워드가 2개나 있어요. 뭐뭐 틀렸어요? 거란족? 거란족이 아니라 말갈족이에요. 그러니까 거란족은 발해를 갖다 멸망시킨 민족이고 있죠. 말갈족을 복속시켰어요. 요동 지역에 주로 사는 애들이 말갈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소도 틀렸어요. 요소. 우리는 요소, 발해가 요소 지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했어요. 요동 일대를 장악했어요. 요소를 갖다 공격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요소가 우리 땅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발해는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또는 고려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요거는 우리 아직 안 배운 내용이고 곧 연결해서 배울 수 있죠. 발해 정체성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요거 몰라도 이제 우리 충분히 2번이 정답이란 거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발해 역사 중에 발해 이제 그 기본 역사 있죠. 고, 무, 문, 선. 그리고 이제 애까지 이제 정리를 갖다 했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발해 역사 중에 이제 강론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과 이제 경제 그리고 발해 정체성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